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한국 종교계 성지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래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뭐, 이번에 저희들 이제 공부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이렇게 정보들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불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의 성지화 사업이 성지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건너뛰고 줄여가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 현대적인 성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교계 성지 만들기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신종교의 성지 만들기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제가 그 조계종 사회부 의뢰로 2017년에서 2018년에 이렇게 성지조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 DB를 만들고 분석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했던 내용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천지랑 주호사 문제가 작년에 남한산성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최근에 조계종 사회부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아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올해는 천주교 성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사를 좀 세밀하게 들어갈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관덕정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케이스인데, 여기도 역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관덕정은 그 동학의 수은 최재호 선생이 이렇게 사용을 당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으로 하면 천도교겠죠. 천도교에서 교조가 죽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주교 박해기의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가 아마 뭐라고 할까요? 형률에 의해서 참수형이 집행됐던 그 장소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관덕정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어, 좀 이렇게 이게 2017년인가 아무 얼마 좀 안 됐을 겁니다. 그쵸? 2017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덕정 맞은편 쪽에 백화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관덕정에는 그 천도교 쪽에서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고 아마 약간 천주교 측이 그 이 관덕정을 자기들만의 성지로 조성한다는 거에 대한 항의의 차원이었겠죠. 그래서 천도교 측에서도 관덕정 맞은편 쪽에 현대백화점인가 뭐 그런가요? 이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 이게 동학교도 수은 최채우 순도비를 이렇게 그 광장 같은 곳에 이렇게 조그맣게 세우고 제막식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이제 5년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경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자기들의 성지를,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작업이었겠지만 역시 자기들의 성지를 이렇게 순교 기념관을 지어서 기리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미처 사실은 성지 조성 사업 이런 거에 힘을 쓸 만한 여력이 없었겠죠. 천도교 같은 경우는. 뒤늦게나마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항해처럼 마치 항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념비를 하나 세운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어사 손진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성지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대충 이렇게 좀 잡아봤었는데, 뭐 재단이나 성상이 있는 곳,
그리고 종교의 창립자나 순교자의 무덤이나 이제 제사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죠. 의례 공간이죠. 그리고 신과 소통하는 장소인 신전, 교회나 성당, 사찰, 모스크 같은 집회와 기도의 공간. 그리고 박물관이나 기념관처럼 성스러운 이제 유물들이 주로 이게 집적돼 있는 장소. 그리고 해당 종교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 또는 여기에 세워진 기념물.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역사적이고 신화적인 차별적인 가치를 지닌 장소를 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 공간에서 이제 이거는 역시 이제 특정 종교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특히 그러겠죠. 자연 공간 안에서 주변 공간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차별적인 종교적 가치를 확보하는 우물이나 바위나 강이나 산이나 동굴 등이 있습니다. 주로 8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설 같은 것들이 특정 장소에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늘상 성지라고 말하는 개념의 폭은 뭐 좁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넓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스러움 또는 성지의 상대성이라고 일단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이죠. 왼쪽 상단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원래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 또는 종교의 제약을 넘어서서 모두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의 성스러움도 그렇겠죠. 야, 우리의 성스러움은 우리 신자한테만 성스러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성스럽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저걸 성스럽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 너네들은 그걸 성스럽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걸 성스럽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지나 성스러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종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성스러움 또는 우리 종교의 좋은 것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일반 사람들한테도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어야 된다. 그게 자기 종교의 진리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보증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종교 본원의 지향성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성스러움은 특정한 종교적 맥락에서만 유통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의 성지에 가서 우리들이 어떤 보편적인 성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다른 종교의 성스러운 뭐 조형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나의 종교 안에서 성스러운 것이 나의 종교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상황인 것 같아요. 따라서 나의 성스러움을 뭐 다른 사람들의 성스러움, 우리는 이걸 성스럽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의 성스러움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스러운 가치들을 종교 밖에 강제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 성스러움에 공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너무 커질 때, 이때 성스러움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폭력적인 실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성지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성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그렇게 지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성스러움의 상대성에서 성지나 성스러움이 갖는 위기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스러움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성스러운 것들을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자의 성스러운 영역들, 성스러운 공간을 존중한다는 것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 종교의 성지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의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통 종교라고 인정받는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불교가 특히 그러할 거고, 유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교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뭐 거의 불교에 할당되는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로 인정받은 성지는 국가적인 보편 가치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린 보편적인 성스러움의 자리로 옮아갑니다. 이게 인제 공적인 성스러움 뭐 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사찰로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그 사찰 문화를 그냥 즐기고 그 종교적인 어떤 장벽 같은 걸 거기서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뛰어넘는 어떤 가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의 관광 자원으로 포섭되어서 음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누구나 향유하는 성스러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성지 만들기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를 문화재나 관광지 같은 걸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천주교의 성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맥락이 역시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문화와 민족 역사라는 범주에 흡수될 때 종교는 정교 분리나 종교 차별 같은 제약을 넘어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나 민족 역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종교적인 성스러움들은 사실은 종교 분리나 종교 차별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성지 만들기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성스러움의 상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입장에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바라보는 또 다른 밖의 자리에서는 이게 불편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 그 저는 인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불교에서 천주교를 바라볼 때, 천주교에서 불교를 바라볼 때.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불교에서는 그전에 전통 문화로 인정받아서 100여 년 동안, 아니 꽤 오랫동안 인제 뭐 해방 후겠죠. 특히 음 해방 후에 한 50년 동안 전통 문화, 전통 종교라는 이름으로 꽤 많은 혜택을 받았지 않냐. 우리도 좀 할 게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묘한 종교적인 가치 밖에서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불교에서는 전통 문화나 전통 종교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개념 안에, 관념 안에 어느 정도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공간 안에서 성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천주교보다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스러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성스러움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기만의 어떤 지도를 그리고 싶어 하고, 이제 종교는 이렇게 건물로, 땅으로, 길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번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나 모르겠습니다. 뭐 구글 지도라든가 휴대폰에서 우리가 지도 사용하잖아요. 네이버 맵이라든가 뭐 구글도 그렇고 구글 지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지도 안에서 교회들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사찰들은 잘 표시가 안 돼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 천주교에 종교 있어. 안에. 자기네도 성지로 만들고 있어. 네네. 그래요. 어. 네네. 성지로. 그래 가지고 천지 광주 성 네, 알겠습니다. 다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인제 지도, 특히 인제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에서 자기 종교가 어떻게 가시화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종교의 성스러움을
성지나 건축물로 가장 잘 표현하는 종교가 현대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교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종교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교의 전통이나 역사나 가치가 어느 정도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종교가 건축물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치장하고 가시화시키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광고하는 걸까요? 선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는 해당 종교의 신자한테는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이지 않는 종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종교에 그칠 겁니다. 텅 빈 땅에 성스러운 집을 짓고 그 안팎에 성스러운 사물들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성과 속을 분리하는 팻말을 세우면 보통 성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지를 전국 곳곳에 조성해서 서로 연결하면 거대한 성스러움의 지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종교의 신자들은 자기 종교만의 성지 네트워크를 따라서 순례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라고 하는 거는 특정 장소에 세워진 단독적인 건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그 영도 곳곳에 성지들이, 자기 종교의 성지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지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성스러움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게 형성이 되는데, 그럼 성스러움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순례라고 하는, 필그리미지라고 하는, 그죠, 이런 어떤 관광 사업하고 연결되는 그 순례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 성지를 잇는 순례길을 만들므로써 지도 위에 자기 종교만의 성스러움의 지도를 더 씌울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마음의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여행이나 여로의 공간을, 길을 점유하는 거죠. 그랬을 때 종교는 자연스럽게 종교 문화 또는 문화로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도 안에, 그리고 공간 안에 풍경으로 종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처음에는 모든 건물들이 처음엔 낯설잖아요. 63빌딩도 처음에 지을 때는 굉장히 낯선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시간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그 지역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가 특정 공간에서 특정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그 공간의 일부가 되는 굉장히 쉬운 방법, 돈은 많이 들지만 쉬운 방법이 성지 조성 사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포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포교하는 것보다도 성지 조성 사업이 종교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 더 쉬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문화의 이름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종교의 모습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종교는 속은 종교지만 겉은 문화가 되는 이중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종교적인 색깔들을 지향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듣기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문화재로 지원받았을 때 사찰들을 확장하거나 수리하고 싶은데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사찰을 전혀 수리할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사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면서, 혜택이라는, 우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면 거기서 종교적인 또 포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교 내부적으로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지만 종교 외부에서 볼 때는 종교는 관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관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종교 입장에서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최근에 불교 안에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불교 안에서도 그 사찰 문화재 관람료 이런 문제로 또 좀 문제가 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찰을 문화재로 만들어서 관람료를 받고 있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종교 안에서는
관광의 대상이 됨으로써 포기하는 또 종교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는 성질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전통 문화라는 범주 안에서 종교가 종교 아닌 것으로 좀 또는 이제 덜 종교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생존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죠. 종교가 문화가 됐을 때 종교가 스스로 확장되는 것 같고 성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종교가 외연히 커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특히 천주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천주교가 성지 조성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고 해서 천주교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수행되는 무리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천주교가 지향하는 종교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소문 그 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결국은 천주교만의 성지로 만들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르는 어떤 가치의 훼손, 희생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통 종교라고 불렸던 불교나 유교는 사찰, 향교, 서원, 고택 뭐 이런 것도 문화재로 존재하는 종교들이었습니다. 문화의 이름으로 자기 종교의 존속과 성장을 꾀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나 종교 차별에 제약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최근에는 뭐 이렇게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불교 안에서도 그냥 그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뭔가 새롭진 않더라도 적어도 좀 고민들이나 인식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외래 종교는 주로 천주교나 개신교로 대변이 되는데 주로 이제 왜 우리는 그저 종교일 뿐이고 저들은 종교이면서도 저들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불교나 유교를 가리키겠죠. 저들은 종교이면서도 문화로 대접받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종교가 얼마나 오래되어야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는가 그리고 문화가 문화로 인정받아서 관광 자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외래 종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좀 이렇게 탐하는 대상, 욕망의 대상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문화재 만들기, 근대 문화유산 만든다든가 하는 또 지방 문화재 만드는 이런 사업들, 또 성지 조성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도 수행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타종교와 대비되는 자기 종교만의 지리학적인 외연을 확장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종교의 힘, 즉 교세가 자기 종교의 성스러움이 투영된 땅의 넓이에 비례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현대 사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종교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가치에 저항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지 조성 사업을 보면 잠깐 죄송합니다. 방송이 나와서 성지 조성 사업을 보면 오히려 종교가 세속적인 가치를 요즘에 뭐 부동산 불패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대선도 다 그런 문제들에 집중이 돼 있고 그러니까 종교가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종교가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좀 씁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또 종교는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민들이 생깁니다. 종교가 차지하는 지리적 외연이 바로 그 종교의 문화적 외연이고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해당 종교가 차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자 종교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문제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네, 네네. 조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종교계 성지 만들기 사업의 현황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좀 일단 중요한 천주교나 개신교 쪽 이야기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진행했던 것들은 각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성지로 인지되고 있는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에 좀 치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불교, 유교 이렇게 DB를 조성해서 성지명, 장소, 성지의 영혼, 관련된 인물들, 관련된 사건들, 성지 조성 시기, 성지 형태 이렇게 7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쭉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 종교별로 조사한 성지들을 성지의 의미나 기원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유형화하는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유형을 설정했던 이유는 각 종교별로 어떤 장소를 성지로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DB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개신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 특히 어떤 걸 성지에 포함시켜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성지를 일단 성지라고 보통 천주교에서 불리는 것들을 유형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숫자입니다. 순교지가 제일 많죠. 49개였고 탄생지, 사족지, 무덤, 기념관, 성당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천주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천주교 성지는 순교지나 그리고 순교자나 천주교 신자들의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적지들입니다. 역사적인 사적지들이 순교지로 조성됐거나 조성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120개 성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순교지, 탄생지, 사적지, 무덤, 기념관, 성당의 총 6개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천주교 성지 가운데 39%가 순교와 관련된 장소였고 무덤도 24%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지와 무덤을 합산하면 전체 성지의 63% 이상이 죽음과 관련된 곳입니다. 탄생지나 기념관 등도 순교와 관련된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죽음과 관련한 성지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의 성지가 죽음을 중심으로 하여 성스러움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천주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공헌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죽음이 성지 조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지 조사를 통해 우리는 종교별로 성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 선택의 기준이 일정 정도 겹치긴 하지만 종교마다 선호하는 중심적인 성지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중심적인 성지들이 주로 이제 순교지와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지를 통해 우리는 해당 종교가 자기 종교의 역사적 기억 가운데 어떤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지 조성 양태는 결국 각 종교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종교가 자기 종교의 역사적인 기억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인 기억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지 성지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종교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종교는 하나의 성지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기준을 통해 일정한 형태의 성지 스펙트럼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별로 어떤 것을 성스러운 장소로 인지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지 구성 방식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해당 종교의 성스러움의 개념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스러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지를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지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종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종교마다 성스러움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똑같이 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꺼풀 벗겨보면 그 내용들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한 하나의 성스러움의 개념에 근거해서 각 종교가 자기 종교의 성질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천주교 성지의 지역별 분포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경기도 전 지역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지만 천주교사에서 특히 이제 19세기 천주교사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 장소들 경기도, 충청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지도로 묘사해봐도 역시 천주교 성지들은 주로 여기에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주 쪽까지 주로 이쪽이죠. 네. 천주교 성지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 천주교 성지의 31% 정도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있고 27%는 충청권, 20%는 경상권, 13%는 전라권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 그리고 천주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고 전파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이제 주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성지가 경기도나 충남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또한 성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순례, 이제 성지 순례 코스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희성이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려니까 더 부고 잠기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주교는 희성 및 시국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성지 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남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지역의 천주교 성지와 한국의 역사적인 유적지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성지가 아니라 그냥 한국의 역사, 한국 사회, 조선시대죠. 한국 사회 뭐 포도청이라든가 뭐 가명이라든가 감옥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유적지가 천주교 성지와 이게 중첩되어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해미읍성 같은 경우를 말했지만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성지는 분포 지역이 광범위하고 순교처럼 죽음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와 타종교의 성지, 천주교와 타종교의 성지가 이렇게 중복되면서 벌어지는 종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유적지에 대한 천주교의 부정적인 종교적 평가 역시 문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적인 유적지가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가 되거나 천주교 신자들이 고문을 받다가 죽었던 장소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냥 이런 구도죠.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박해했고 천주교의 적이었고 종교를 탄압했고 천주교는 이 탄압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고, 그런데 이런 식의 도식이 사실 이건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이야기일 텐데 이런 식의 도식이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그대로 투영되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장소가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 유적으로 분류되지만 천주교에서는 순교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과 종교적인 기억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종교 간 해석의 차이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과 종교적인 해석의 차이, 이런 것들도 역시 계속해서 잠재적인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어사가 천지남처럼 종교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거의 손대지 않고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히려 지난 시간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가 특정한 입장도 없고 관점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조장해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조장해버리는, 의도적이진 않지만 조장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 특정 공간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의 문제들을 공식적인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는 개신교와 다르게 조선 정부와의 충돌 및 박해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성지의 연원별 분포입니다. 주로 이제 뭐 병인박해 시절에 집중되어 있다. 박해 시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통 4대 박해라고 하는 시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지가 발생한 연원을 보면 신해박해 전후에 13개, 신유박해 전후에 24개, 기해박해 전후에 18개, 병인박해 전후로 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체 성지의 42.8%가 병인박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전체 성지의 126개 가운데 108개, 즉 85.7%가 4대 박해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주교 성지가 얼마나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실제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이 아니라요. 1900년 이후에 1900년 이후죠. 이후의 사건에서 연원하는 성지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제주도 교환과 한국 전쟁으로 인한 성지들입니다. 천주교 성지의 형태별 분포입니다. 기념관이 3개, 기념비가 9개, 묘지, 성당, 성지, 역사문화재, 터 이렇게 표지석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터나 표지석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지의 형태는 편의상 기념관 뭐 이렇게 8개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념관은 4개서로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순교자 기념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의 경우에도 이제 순교자의 유해를 모신 곳들이 꽤 있습니다. 기념관은 유물, 유해, 유품 등의 집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뭐 그냥 기념물만 있다 그러면 성스러움의 강도가 좀 연할지도 몰라요. 근데 기념관에 이제 성인들의 유해나 유골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의 성스러움이 그 유해 하나로 순간적으로 확 증폭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이제 방문하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성지라고 표현하거나 성당, 종당, 공소, 무덤, 기념비, 순례길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성지 복합체를 우선 성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전체 성지 가운데 대략 32개가 이제 성지, 좀 복합체죠. 성지 복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만 이게 띵 있는 게 아니라 성당, 공소, 무덤, 기념비, 순례길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복합적인 성지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지는 순례길이 조성되어 일종의 종교적인 투어 형식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지로 분류된 곳은 성지 조성이 완료되거나 상당 부분 진척된 곳들이 많습니다. 역사문화재는 11개이고 주로 천주교 신자들의 고문 장소나 순교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의 역사적인 기억과 천주교의 종교적인 기억이 갈등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사문화재는 해미읍성처럼 역사적인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천주교의 성지가 되는 이중적인 기억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개의 기억이 갈등하는 거죠. 기념비로 분류된 곳은 9개 정도지만 아직은 기념비만 세웠을 뿐 앞으로 얼마든지 성지로 조성될 계획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지석만 있는 4개의 성지는 주로 동굴 같은 자연적인 장소나 길이나 넓은 들판 같은 곳이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역시
이런 것도 순례길에 포함되거나 기념비 등이 세워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편의상 터로 분류된 곳은 32개인데 꽤 많습니다. 관아터, 형장터, 순교터.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기억과 종교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아직은 뚜렷하게 기억만 있을 뿐 아직은 뚜렷하게 성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유의해서 보고 있는 이유는요. 천지랑과 조사처럼 이미 폐사돼서 저희 사라지고 없는데 예컨대 사찰을 복원한단 말이에요. 또는 그것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예컨대 유교 아니지 천주교 입장에서 복원할 것인가 불교 입장에서 복원할 것인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관아터나 형장터, 순교터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복원한다고 했을 때 천주교의 시선 속에서 복원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생겨날 문제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로 분류된 것도 상당 부분 역사적인 기억과 종교적인 기억이 갈등하는 장소들입니다. 터는 천주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건축물을 세워서 미래의 성지로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기도 합니다. 성지로 조성된 성당은 10개이고 주로 성인이나 순교자의 유해가 있거나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과 관련된 장소들입니다. 묘지만으로 조성된 성지도 25개 이릅니다. 유해가 안치된 성당, 성지, 기념관 등이 많기 때문에 묘지 이외에도요. 실질적으로 묘지와 연관된 성지의 수는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신교의 성지 유형별 분포입니다. 참 개신교 성지를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희들은. 잡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개신교가 처음에 뭐 이제 100년이 넘었지만 100여 년 전에 들어올 때 그 선교사업하고 연관돼 있었겠지만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세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하나가 학교이고 하나가 이제 병원이라든가 고아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고 학교가 꽤 많다는 것 그리고 병원이나 고아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념관도 새로 만들어지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들 중에 이제 종립학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종교에서 종립학교들이 많은데 종립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개신교 쪽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신교는 이제 교육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그리고 교육 사업을 통한 선교 사업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해당 종교가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156개의 성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렇게 이제 총 7개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개신교 성지의 대부분은 교회와 학교에 집중돼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54%가 넘고 학교도 22%가 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산하면 전체 성지의 77%가 교회와 학교입니다. 성지로 인지되는 교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각 지역별로 한국 사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 특히 미국 선교사와 연관된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개신교의 지리학적인 기원점이죠. 이런 것들을 성스러운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신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 개신교가 처음 시작됐던 공간적인 어떤 중심지들이죠, 교회가. 그런 건물들이 주로 성지로 인지되는 것 같습니다. 성지 조사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장된 개신교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개신교 신자를 만들어낸 공간이었고 개신교계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한국 개신교의 주류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신교에서는 교회, 학교, 병원의 설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개신교 성지에는 개신교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 나아가 대한민국의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현재의 한국, 근대적인 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신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들, 그리고 이런 자부심들이 개신교가 보여줬던,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에서 보여줬던 개신교의 극우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개신교 교회 건물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가 국가나 지방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그동안 교회의 문화재 지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교의 소원 및 향교, 불교 사찰의 상당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반작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가 창립되었고 1,500곳 기독교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개신교에서는 초기 교회들을 등록문화재나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성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유산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가면 좀 그 내역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한국 문화와 역사 안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전통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래 종교라는 타이틀을 벗고 전통적 종교의 일부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성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각 종교의 성지는 대부분 종교 밖에서는 문화로, 종교 안에서는 성지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자꾸 이제 천주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천주교 내부에서는 성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 성지들이 자기 종교만의 독특한 성지가 굉장히 강렬한 성지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도 종교 밖에서는 또 역사적인 아니 문화적인 관람의 대상, 투어의 대상, 순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내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종교적인, 지극히 성스러운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종교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 향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과욕이고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의 순교자는 주로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개신교 특유의 반공사상의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즉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신앙을 지켰다는 자부심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분명히 개신교의 정체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에서는 무덤을 성지로 인지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무덤이 성지로 인식되는 곳은 3곳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덤 또는 죽은 자를 성스럽게 여기는 문화에 대한 개신교 특유의 거부감 같은 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같은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에서는 기념관이 20개로 매우 많습니다. 기념관은 박물관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선교사나 순교자의 기념관이나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개신교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료, 유산들을 집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에서는 목사, 선교사, 순교자를 기념하는 기념관이나 기독교 역사 박물관 등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무덤이나 순교지보다는 기념관 형태로 성지를 조성하려는 개신교 특유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죽음보다는 살아있을 때의 행적에 집중하는 형태의 성지 조성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 성지의 지역별 분포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렇죠. 대충 이러합니다. 지도로는 이러합니다.
전남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수도권과. 개신교 성지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서 개신교 성지의 33% 정도가 서울과 인천, 수도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는 전라권, 19%는 경상권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개신교 성지는 서울과 수도권,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성지가 주로 서해안을 따라 밀집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성지가 학교와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 벨트죠. 이 벨트를 중심으로 많은 학교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의 성지가 많은 이유는 한국 전쟁 때 전남 지역에서 유독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성지의 연원별 분포를 보시면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이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일합방 전에, 한일병합 전에 전이죠. 바로 직전입니다. 개신교 성지의 연원은 17세기 성지 하멜 기념비를 제외하면 주로 19세기 말에서 21세기 초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이후의 성지는 주로 박물관이나 기념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성지는 외국인 선교사들, 주로 북미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88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학교, 교회, 병원이 설립되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0년을 전후로 신사참배 거부 등으로 인한 순교와 옥사가 발생했고 한국전쟁 시기에도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14개의 성지가 분포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한국전쟁 때 순교자가 발생한 교회들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 특유의 순교 개념이 반공, 항일 등의 맥락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주교는 어땠습니까? 조선 정부와의 갈등이 주로 순교라는 개념에서 순교에서 천주교 신자와 정부의 갈등, 천주교와 정부의 갈등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일본과 일제와의 갈등,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주로 강조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 성지의 형태별 분포는 역시 이제 교회가 가장 많고 학교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식의 형태들입니다. 전체 성지 156곳 가운데 교회, 학교, 병원이 121개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기념비, 박물관의 수도 22개에 달했습니다. 터는 2개로 천주교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성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해당 종교가 성스러움을 응집하고 구성하는 독특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스러움은 압도적으로 교회 중심적이고 다음으로 학교, 기념관, 박물관이 성스러움의 주연부를 차지했습니다. 시간이 어떨까요? 시간이 10분 정도는 조금 가능하시면 뭐 더 해도 되지 10분 않을까 정도만 좀 더 싶어요.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불교 성지는 사실 이제 간략하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불교 성지 유형별 분포입니다. 불교 이제 신앙과 관련된 부분들, 사적지, 열반처, 포교 중심지, 수행처.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극히 일부만 선별해서 조사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사는 1차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 72곳을 선정해서 각각이 어떤 이유로 성지가 되었는지를 유형화했습니다. 유형의 종류로는 신앙, 사적지, 열반처, 포교 중심지, 수행처 등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불교 성지의 유형별 비율을 살피면 6가지 가운데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고 수행처, 포교 중심지, 사적지, 열반처 순이었습니다. 신앙 유형은 한국의 불교 성지가 제가 신도의 구원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처 유형은 상대적으로 볼 때 제가자보다는 출가자 수행을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서 소위 5대 총림, 8대 총림 같은 범주에 속한 성지들을 염두에 두고 분류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불교가 제가 신도들의 구원과 더불어 엄격한 환경에 바탕을 두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과 상통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포교 중심지 유형에 속하는 성지는 주로 이제 각 종단별 총본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일 종단 안에서도 특별한 형태의 종교 교육을 강조하는 장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유형은 불교 사회에서 유의미한 사건과 연루된 성지들입니다. 불교 사회에서 유명한 인물과 관련되어 기억할 만한 가치를 가진 사찰이라든지 특정 시대에 최초로 창건된 사찰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열반처는 사리신앙과 달리 한승려의 죽음을 통해 조성된 성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기도 합니다. 열반처 유형은 비록 전체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다의 열반을 구체적인 역사 공간 안에서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성지를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태고종 호명산 감노사라든가 원상 대종사 예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불교 성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시면 그냥 느끼실 게 그런 것들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성지를 분류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불교 성지를 분류하고 조사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별 분포나 이런 거에서 차이점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의 성지를 분석하듯이 불교나 유교의 성지를 그렇게 분석하는 게 얼마나 타당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도로 일단 표시해 봤습니다. 이걸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천주교나 개신교하고는 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불교 성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22%, 충청은 14%, 전라권은 24%, 경상권 24%, 강원 18% 정도였습니다. 충청과 강원 이외의 지역은 20%대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실제로 각 지역의 현재 불교 신도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를 놓고 전국적으로 불교 성지의 지역별 분포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지 유형과 지역 사이의 유의미한 연구 관련성을 찾는다면 포교 중심지 유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되는 비율이 높은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는 근대 이후 불교 내부에서 다양한 종단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각 종단의 총본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불교 성지의 연원별 분포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천주교나 개신교는 사실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19세기, 20세기인데 불교는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교나 개신교를 자료를 대할 때하고는 우리가 상당히 다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고려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72곳의 성지 가운데 5곳을 제외하면 모두 전통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 시기에 조성된 성지 가운데 9세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그것은 57곳으로 거의 80%에 가까운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이전으로 범위를 넓히면 90%에 이릅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불교의 대표 성지로 인정받는 곳은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불교 성지들은 주로 고려시대 이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은데 주로 이제 건물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역시 천주교하고 개신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개신교하고 조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교 성지의 형태는 주로 건축물이며 건축물의 97%를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항목으로 등장하는 것은 묘지와 기념관인데 일반적으로 불교는 시신을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유구를 부도나 탑이나 안치하여 신행의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묘지는 이러한 관행과 달리 매장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기도 합니다. 구인사의 경우 1942년에 이절을 창건한 상월조사의 시신을 매장한 묘지를 조성한 후 이곳을 전멸궁으로 신성시한다고 합니다. 대한불교 조교 중에서 추진 중인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유교인데 유교도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교 성지 유형별입니다. 왕릉이 좀 많죠, 역시. 그리고 최근에 어디죠? 그것이 알고 싶다 했나요? TV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저기 인천 쪽이었죠. 그 아파트 아니었나? 그 왕릉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된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방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 사당 등이 있습니다. 유교의 성지는 140개를 선정하여 조사했고 각 성지가 속한 유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정도. 비율별로 살펴보면 왕릉을 포함한 무덤이 36%, 왕실 사당을 포함한 사당 유형이 18%, 교육기관이 42, 재단이 2, 고택이 탄생지 2였습니다. 교육기관은 주로 성균관, 향교, 서원 등을 가리킵니다. 교육기관이 유교 성지에 포함된 주요 요인은 이곳이 교육의 기능 이외에도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각 교육기관은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기관은 사당 유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양자 비율을 합산하면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제사가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유교의 성지였다, 성지로 인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기관 중 향교와 서원은 모두 합쳐 900여 곳이 산지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본 조사는 이 중에서 이제 58곳만을 표본으로 선정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왕실 사당 이외에 일반 사당으로 조사된 20곳도 전체 중 일부만을 선정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들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유형별 분포를 재산정할 경우 무덤 유형 비율은 이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지고 교육기관이나 사당 유형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교 성지 10가지 가운데서 왕릉, 왕실사당, 교육기관, 사당 무덤은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은 왕실의 주요 인물이나 충신, 성현 등의 죽음을 통해서 조성된 성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들의 비율을 모두 합산하면 96%의 유형입니다. 역시 죽음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교가 조상신을 모시는데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라는 점과 상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사 공간들이라고 결국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교 성지 중 제단은 조선시대 국가 제례 가운데 천신과 지기에 봉헌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들을 의미합니다. 성지 유형 가운데 제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2%, 3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유교 성지 유형 가운데 고택과 탄생지는 이제 각 2%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택과 탄생지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성현 및 충신 등의 인사들이 거주하거나 탄생한 가옥 혹은 터전을 의미합니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성지는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있지만 근대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택과 탄생지 유형은 유교의 역사에서 기억할 가치를 지닌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 종친이나 유림 집단 또는 관이 주도가 되어 새롭게 조성한 결과물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최근 진행되는 유교 성역화 사업은 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짧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고택들이 국가의 지원을, 종갓집도 마찬가지고, 많은 고택들이 국가에서 꽤 많은 돈들을 지원받아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택을 지은 다음에 그 고택들을
마치 이제 템플스테이 하듯이 그 체험하게 하는 체험의 장소로 숙박시설처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제공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자기 가문의 조상들이 그 유교사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노력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가문들과 유학자들이 연결돼서 이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제 특정한 그 유학자를 기리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집안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도 그 성지화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유교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한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교 성지의 지역별 분포입니다.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요. 네. 지도로 표시했을 때 역시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계산하면 수도권이 43%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배경은 왕릉을 비롯하여 왕실 관련 성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향교와 서원은 900여 곳에 이르는 데다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장소를 지도 위에 빼곡히 다 표기한다면 유교 성지의 지역적 분포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교 성지의 연원별 분포를 보시면 주로 이제 조선시대 중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유교하고 불교를 같이 표기해 놓으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교 성지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14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형성된 곳은 7군데로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미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교 성지 조성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교도. 이게 불교하고 좀 다른 부분일까요? 제가 불교 따라서 근대 이후 조성된 성지의 비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교 성지의 형태별 분포인데 건물, 묘지, 학교인데 역시 이제 묘지나 건물 형태로 주로 존재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교 성지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학교가 58%, 묘지 41%, 건물 31%입니다. 건물은 주로 사당을 가리키고 학교는 주로 이제 교육기관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교 성지는 건물의 형태로 조성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건물과 묘지 두 가지입니다. 네. 건물과 묘지의 형태로 조성된 유교 성지는 오늘날에도 제사 공간의 기능을 잃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릉, 왕실사당, 성균관, 향교, 소원, 각종 성현 및 충신 또는 의사들의 묘지와 사당에서는 매년 지정된 일자에 제사가 봉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은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교 성지의 조성 및 관리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유교와 다른 종교의 좀 차별성입니다. 성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특정 이제 유교 종단이 뭐 있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가 종단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불교나 천주교, 개신교와 또 다른 의미에서 과연 우리에게 유교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종교의 그냥 우리가 방금 봤던 천주교, 개신교, 유교, 불교 전체 종교의 성지를 이렇게 마킹해 봤습니다. 네. 이 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성지 갈등이나 충돌들이 생길 가능성도 높은 곳들이겠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신종교 그 한국의 여러 신종교들의 특히 이제 문제가 많았던 신종교들의 성지 조성 사업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종교 성지들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고 있지만 또 알면 또 보이거든요. 몰라서 잘 안 보이지 알게 되면 또 이게 보이는 신종교의 성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신종교의 성지들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성지 조사한 결과들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브리핑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종교에서 유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성지화의 문제, 성지 조성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아주 그냥 기초적인 그림들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좀 생각하시고 짧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전체적으로 나가게 하면서 오늘 강의 종료하겠습니다.